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곤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남자가 입사 동기였던 여자를 살해한 바로 그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스토킹 사건이 살인죄까지 연결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먼저 스토킹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의 흐름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에 가해자랑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동기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2019년 11월부터 약 3년간 350회에 달하는 전화랑 문자로 피해자에게 협박 및 스토킹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한 이후부터는 그 연락 집착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에 가해자를 고소했고, 고소한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풀려난 거죠. 풀려난 가해자는 다시 또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가까이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쳐서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게 되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바로 하루 전날,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최소한 접근금지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체포됐을 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 뒤에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십 번가량 연락을 취할 때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속영장에 더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한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은 것은 왜 안 했는지 저도 의문이네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되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범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스토킹 범죄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원치 않는 연락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말도 안 되는 연락을 받으면서 2차, 3차 가해를 당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스토킹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왔는데요. 왜냐면 스토킹 범죄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괴롭히는 그런 범죄인데, 오히려 더 못살게 굴고 더 괴롭혀서 어떻게든 합의서의 도장만 받아낸다면 여태까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2차, 3차를 가하는 게 굉장히 불가피한 일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예전에는 성범죄들이 친고죄였다가 폐지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킹 범죄가 만들어질 때 반의사불벌죄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입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도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폐지가 진행돼서 또 다른 2차, 3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 스토킹 사건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스토킹의 가해자랑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뀔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다 바뀔 테니까 제발 나를 좀 받아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바뀌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피해자는 내 인생에서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둘이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스토킹 범죄의 이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건을 해봐도 가해자를 변론할 때에는 어떻게든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접근을 하고, 또 합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어떻게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고,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제가 대신 다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킹 사건에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실은 변호사가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을 말려줄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자기 대신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연락을 차단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혹시나 연락이 오더라도 자기 대신 받아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이 역할까지는 해주진 않거든요. 수사기관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목적인 곳이니까요.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이번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조사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짧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경쟁 중인 당사자끼리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게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2차, 3차 가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신상 공개 시 나오는 가해자의 증명사진과 실물 간의 갭이 너무 큰데요. 증명사진 대신 외국에서처럼 머그샷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그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거면 모를까, 이미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는 머그샷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목적을 살펴봤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범죄 예방,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괴리감이 있는 증명사진만 공개를 해서는 알 권리, 범죄 예방,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물과 가까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또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싫다고 하면 싫다고 제대로 인식을 하고 스토킹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변이었습니다.